하늘이시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살려주십시오. 1695년 초여름 한양 성박 작은 마을에서 울려 퍼진 이 절규는 곧 조선 팔도를 뒤덮을 비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쌀이 한 톨도 없어요. 한 평민 가족의 작은 식량 위기가 머지않아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대재앙으로 번져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어도 논바닥은 갈라지고 모내기철이 한참 지났는데도 농민들은 허허벌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숙종 21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와 호서, 호남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모를 심지 못하니 백성들이 크게 근심하고 있다. 한양 성박 노량진 마을에 사는 김서방 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42살인 김서방은 대대로 이 땅을 일궈온 소장농이었습니다. 양반댁 논석 마지기를 붙여 그 절반을 지대로 바치고 나머지로 아내와 12살 아들, 9살 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는 살림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말입니다. 영감, 올해는 큰일 났어요. 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 어찌 모를 심겠어요? 김서방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비가 올 거요. 매년 이맘때쯤 장마가 시작되지 않소? 하지만 김서방의 말과 달리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6월이 되자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논바닥이 완전히 말라붙어 갈라진 틈새로 지렁이들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양반댁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올해는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모내기를 못했으니 가을 추수가 있을 리 없습니다. 백성들이 내년 봄까지 어찌 버티겠습니까? 그건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내 곳간에도 작년 수확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대는 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양반도 소장농도 모두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뭄은 한양 근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조선 팔도가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7월이 되자 한양 시전의 쌀값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년 같은 시기에 쌀 한 말에 단량이던 것이 7량으로 올랐습니다. 상인들이 흉년을 예측하고 쌀을 사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서방은 집에 남은 쌀을 헤아려 봤습니다. 작년 추수한 것 중 지대 바치고 남은 쌀이 석 섬 정도였는데 봄까지 먹고 나니 이제 한 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겨울까지 버텨야 하는데 김서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여름에 보리라도 수확해서 가을까지 이어가는데 올해는 보리 농사도 망쳤습니다. 봄 가뭄 때문에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못한 것입니다. 8월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쌀값이 한 말에 10량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의 2배 가격이었습니다. 김서방 댁은 하루 세 끼를 2끼로 줄였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9살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가을에 추수하면 실컷 먹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라붙은 논에서 무엇을 거둔단 말입니까? 조정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실록 8월 기록을 보면 경기와 삼남 지방의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각 도의 관찰사에게 민정을 살피고 구휼책을 마련하라는 임금의 정교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월 드디어 추수철이 왔지만 들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를 심지 못했으니 벼가 자랄 리 없었습니다. 그나마 밭작물이라도 거두려 했지만 가뭄에 말라 죽은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쌀값은 계속 올라 한 말에 15냥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의 3배 가격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는 평민들은 쌀을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지막 남은 쌀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2말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넷이서 아껴 먹어도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야지. 품팔이라도 나가야 해. 하지만 농사를 망친 것은 김서방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품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10월이 되자 마을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굶어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처지가 될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한단 말입니까? 쌀도 없고 땔감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이 가뭄은 1696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조선 땅에 지옥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1695년 겨울 한양 한성부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날이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가 20구나 됩니다. 가뭄으로 시작된 흉년이 이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참극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1월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흰 눈을 반기며 겨울 준비를 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쌀 한 말 값이 20냥을 넘어섰습니다. 평소에 4배였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서방 댁의 쌀독은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제 닷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걸로 어떻게 넷이서 겨울을 나요? 아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챈 것입니다. 김서방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임금님이 계신 곳에 가면 무언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여보, 내가 한양에 가서 구율미라도 얻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다음 날 새벽 김서방은 빈 지게를 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 18명이 함께 나섰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양성 안으로 들어서자 김서방은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고 어떤 이는 힘없이 손을 내밀며 구걸을 했습니다. 쌀 한 줌만 주십시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양 거리에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나고 날마다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한다. 한 성부에서 시체를 거두어 성 밖에 묻으나 따라잡지 못한다. 김서방은 진율청으로 향했습니다. 진율청은 흉년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정에서 설치한 임시기관이었습니다. 숙종은 각 도에 진율청을 설치하고 구율미를 방출하라는 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율청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굶주린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줄을 서시오. 호패를 확인한 후 한 사람당 쌀 한 대씩 나눠드립니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대씩,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넋 식구가 하루를 버티기에도 모자란 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쌀 한 대를 받았습니다. 빈 지게에 그 작은 쌀자루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내는 작은 쌀자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추위까지 더해지자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올라온 장계 보고서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으나 구제할 방법이 없다. 김서방 댁에서는 이제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나마 죽을 쑤어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동생한테 더 주세요. 12살 아들이 말했습니다. 9살 딸은 밥그릇을 받아들고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비변사 대신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경들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가? 국고의 쌀을 모두 풀어 구제하라. 전하, 국고의 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 풀면 내년에는 조정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란 말인가? 백성이 죽어가는데 임금이 앉아서 구경만 하란 말인가?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국이 흉년이라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진율미를 더 풀 것. 둘째, 조세를 감면할 것. 셋째, 각 고을 수령들에게 백성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할 것.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율미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빼돌렸습니다. 어떤 수령은 진율미를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비싼 값에 파라벨을 불렸습니다. 한 양반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흉년이야말로 돈을 벌 기회가 아닌가.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지금 팔면 평소에 10배 값을 받을 수 있네.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지막 남은 가재도구를 팔기로 했습니다. 녹그릇, 이불, 심지어 농기구까지 모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산 쌀은 고작 석 되었습니다. 다들 물건을 팔고 쌀을 사려 하니
물건값은 폭락하고 쌀값은 폭등한 것입니다. 1696년 정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설날이 되어도 떡국은커녕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김서방의 9살 딸이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추위까지 겹쳤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서방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약을 지어줄 돈도 없었고 제대로 먹일 밥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버지가 꼭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하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틀 후 딸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김서방 부부는 아이를 묻으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을병년 1695-1696년 대기근으로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이 가장 먼저 희생되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10살 난 아들을 양반댁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놈의 목숨이라도 팔아서 동생은 살려야지. 1696년 2월 한양 거리에서는 이제 이런 광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아 목숨을 연명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끔찍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2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쌀값은 한 말에 30냥까지 올랐습니다. 평소의 6배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전의 상인들은 쌀을 숨겨두고 더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한성부에서 날마다 시체를 수습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하루에 39에서 59의 시체를 거두어 성 밖에 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서방은 딸을 잃은 슬픔도 추스르지 못한 채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율청 앞에는 더 이상 줄을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율미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눠줄 쌀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조정에서 구휼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나도 어쩔 도리가 없소. 위에서 내려온 쌀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사실 진율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린 것입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나눠주는 과정에서 쌀은 사라졌습니다. 경상도 관찰사가 올린 장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도에서 한양으로 진율미 1000석을 보냈으나 도중에 500석이 사라졌습니다. 수송 책임자를 조사하니 모두 도적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송 책임자들이 쌀을 빼돌려 시장에 비싼 값에 판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와중에도 이들은 배를 불렸습니다. 김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양 거리를 헤매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으니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저녁이 되어 한 주막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이번 흉년에 쌀값이 10배로 올라 큰 돈을 벌었네. 거기다 진율미까지 빼돌려 팔았으니 이야말로 대박이지. 김서방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저자들은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자리를 떠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아무것도 못 구했소? 아내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김서방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무슨 말씀이요? 아들을 양반댁에 노비로 보내는 거요.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들을 노비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이대로 굶어 죽게 하겠소? 우리 셋이 모두 죽는 것보다 아들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소? 부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12살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 양반댁으로 갔습니다. 날이 이 아이를 노비로 받아주시면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제발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양반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은 할 수 있겠나? 예, 나리. 힘이 세고 부지런합니다. 좋다. 받아주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우리 집 노비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김서방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아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안 갈래요. 아버지 곁에 있을래요. 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너라도 살아야 한다. 김서방은 아들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보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흉년에 부모가 자식을 팔고 형제가 서로 헤어지며 부부가 갈라서니 인륜이 무너졌다. 3월이 되자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와 황해도에서 인육을 먹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굶주림에 미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지방 수령이 올린 보고서에는 굶주린 자들이 죽은 시체의 살을 베어 먹으며 어떤 자는 어린아이를 훔쳐 삶아 먹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에 홀로 다니는 아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해가 지면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아들을 보낸 후 둘이서 연명했습니다. 산에서 나무 뿌리를 캐고 풀을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이제 끝인가 봐요. 아내는 기력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곧 봄이 오면 나물이라도 뜯을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1696년에도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4월이 되어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2해 연속 흉년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이제 시체 수습 인부도 부족했습니다. 시체를 묻을 곳도 없었습니다.
성박 산기슭에는 시체가 쌓였고 들개와 까마귀가 모여들었습니다. 숙종은 궁궐에서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짐이 무능하여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임금이 할 일인가. 하지만 그의 탄식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임금의 뜻은 백성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 무너진 시스템, 신분제의 잔인함이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한 아이가 신음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1696년 여름 조선 땅에는 이제 동정심조차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물이라도 주세요. 5월 한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연병 전 연병이 퍼진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역병이 퍼져 하루에 100여 명이 죽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도 병에 걸렸습니다. 며칠째 설사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영감,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곧 나을 거요. 하지만 김서방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을 지을 돈도 없고 제대로 먹일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사흘 후 아내는 남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를 묻고 홀로 남았습니다. 딸도 아내도 잃고 아들은 노비로 팔고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이제 사람이 줄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골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남아있어 봐야 굶어 죽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1696년에도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6월 한 선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백성의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진율 정책을 강화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숙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당장 각도 관찰사를 조사하라. 진율미를 빼돌린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진율미의 절반 이상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관리들이 빼돌려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몇몇 관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남은 구율미도 얼마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노비로 받아간 양반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김서방은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분명 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노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헛수고 말게. 저 집 양반은 한 달 전에 가족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네. 노비들도 다 데리고 갔지. 그럼 제 아들도 함께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겠지. 여기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7월이 되자 한양에는 풀 한 폭이 찾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조리 뜯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껍질마저 벗겨져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주막 뒤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었습니다. 한때는 농사를 짓고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가 이제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굶어 죽은 딸, 병들어 죽은 아내, 어디론가 팔려간 아들. 모두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내게 돈이 있었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평민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8월 조정에서는 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당파 싸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이번 기근은 하늘이 내린 재앙입니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인재입니다. 관리들의 부패와 무능이 만든 재앙이요. 하지만 그 논쟁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풍성한 추수를 하는 계절이었지만 1696년에도 들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년 연속 흉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되자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연명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구휼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거나 그는 매일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3년째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1696년 겨울 한 생존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2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1697년 봄,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비였습니다. 농민들은 논에 나가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서방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무너져 있었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가구가 살던 마을에 이제 5가구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었거나 떠났습니다. 그는 무너진 집터에 앉아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딸이 굶어 죽고 아내가 병들어 죽고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 드디어 추수를 했습니다. 풍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구율미도 계속 공급했습니다. 한양 거리에도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시전에는 물건이 다시 쌓이고 쌀값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병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100만 명을 넘었다. 특히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피해가 컸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다고 추정되니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셈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 1명씩 잃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숙종은 이 기근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책의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짐의 덕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 이것이 임금의 치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후세 역사가들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임금 한 사람의 덕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패한 관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율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렸습니다. 백성을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을 착취한 것입니다. 둘째, 신분제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양반들은 비축한 곡식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었습니다. 셋째, 재난 대비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조선은 의창과 상평창 같은 구율기관을 운영했지만 이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698년 여름 김서방은 한양 장터를 지나가다가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뒷모습이 아들과 닮았습니다. 혹시 석이냐? 소년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서방은 실망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론가 팔려갔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을병대기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을병대기근 때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은 평민, 어린이, 노인이었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공평해야 할 고통도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둘째, 부패는 재난을 더욱 키운다는 것입니다. 진율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의 부패 때문에 구호물자는 중간에서 사라졌습니다. 부패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셋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숙종은 백성을 구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명령은 현장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넷째,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695년 봄 아무도 이런 대참사가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왔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평소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을병대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 불평등한 사회,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김서방 같은 수많은 평민들은 자신의 잘못 없이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자들이여,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부패한 자들이여, 너희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여,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라. 그것만이 재난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을병대기근 이후 조선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역사 기록 속에 이 비극은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비슷한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조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을병대기근은 피로써 증명했습니다.